생명과학 2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제7차식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 중에 오늘은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40페이지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네 번째 소단원입니다. 그 중에 또 작은 단원으로 들어가서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 즉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거예요. 세포의 연구 방법 세 가지를 크게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오늘의 수업도 힘차게 따라오세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우선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원핵과 진핵세포 두 개 다 비교하고 특징들 정리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원핵과 진핵세포, 물론 공통점은 DNA, 리보솜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것으로서 DNA가 원형 구조고 원 기억나죠? 진핵세포는 DNA가 선형 구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막성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진핵세포이다. 지난번에 했던 원핵과 진핵세포 반드시 비교해 주세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 진짜 학습 목표,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기 위한 세포의 연구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연구 방법 바로 첫 번째가 현미경입니다. 자, 여러분 현미경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는 본 적은 없죠, 잘? 현미경, 특히 여러분들이 늘 현미경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첫 번째 광학현미경입니다. 자, 세포의 연구 방법으로 현미경 나오고요. 그 다음 미리 얘기하지만 두 번째가 세포분해법, 세 번째가 자기방사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배울 텐데 현미경은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현미경은 광학현미경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현미경 중에 광학현미경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을 이제 광원으로 사용을 하는 현미경으로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얘기하자면 우리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일반적 광학현미경, 흔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 현미경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없습니다. 잘 없어요. 위상차 현미경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섭 현미경, 그리고 네 번째는 형광 현미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는 종류가 네 가지다라고 했는데 크게 광학현미경, 위상차, 형광현미경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광학현미경,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일반적인 거는 말 그대로 과시광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대물 렌즈, 접안 렌즈로 이제 그 물체, 상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 여러분 몇 배까지 확대했던 걸로 기억나나요? 좋은 거는 여러분들 보통 100배, 400배까지는 봤을 텐데 1000배까지 봤을라나? 1000배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1000배 확대까지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이상의 배율에서는 상이 불명확하게 보여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 자체의 다양한 밀도 증폭에 의해서 염색하지 않은 세포가 대비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은 이 그림 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걸로 본 현미경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신벌레입니다. 집신벌레로 요거는 여기 동그라미 1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것. 그 다음에 위상차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염색하지 않아도 세포를 굉장히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 그래서 살아있거나 세포가 없는 세포에 색소가 없는 세포에 되게 유용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상차 현미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게 형광현미경이에요. 형광현미경. 다시 보자면 형광현미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세포의 형광 염색액이나 항체 같은 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특정 분자를 표지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여기를 관찰했죠. 그래서 이런 형광물질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시광선을 방출함으로써 시료의 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형광현미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학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그리고 위상차 현미경, 세 번째 형광현미경,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특징들 엄청 막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 이 정도구나. 가시광선을 이용한 현미경이구나. 광학현미경은. 그리고 그 종류는 크게 일반적인 것, 위상차, 그리고 형광현미경 정도 있다라는 정도의 특징만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죠. 아까 우리 현미경은 광학현미경과 크게 뭐로 나눈다고 했죠? 그쵸? 전자현미경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광학현미경 3가지 배웠어요. 전자현미경은 그러면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 전자현미경은 크게 템과 셈으로 나눕니다. 템, 셈. 여러분 혹시 그 외국 동요 중에 램, 셈, 셈 이런 동요 아나요? 템, 셈, 셈으로 기억하면 좋겠대요. 그쵸? 템, 셈, 템, 셈, 전자현미경. 자, 그럼 전자현미경이 뭐냐? 자, 전자현미경은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10만 배 짧은 전자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배율하고 해상력이 엄청 높아요. 배율하고 해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해상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해상도가 높죠. 여러분,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화상력, 영화를 봤을 때는 화상력이 좋아야지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해상도가 높아야지만. 그런 것, 이게 바로 전자현미경의 특징이에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광학현미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세포 소기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구조도 관찰할 수 있어요. 단점은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투과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포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흔히 관찰할 때 막 움직이고 살아있는 원생동물 이런 것들도 관찰했었죠? 그런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있다. 자, 그럼 전자현미경은 크게 또 어떻게 구분을 한다? 램셈이 아니라 템셈. 그래서 투가 전자현미경, 그 다음 주사 전자현미경, 템과 셈으로 구분합니다. 자, 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템. 투가야, 투가. 트랜스미션, 그 다음 누구를? 전자를, 일렉트론. 그런 현미경이다. 그래서 현미경은 그냥 마이크로스코프에서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가 전자현미경. 그래서 투가 전자현미경은 그 광학현미경 같은 건 어땠어요? 빛을 슬라이드에 통과시키는 원리였죠? 근데 이번에는 빛이 아니라 뭐야? 그렇죠? 전자선이 통과하는 거예요, 시료를. 근데 이 템 같은 경우에는 시료를 굉장히 얇게 섹션해야 돼요. 얇게 잘라야 돼. 그래야지만 이 전자선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서 현광판 스크린에 흑백의 평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투가 전자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이 투가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얘를 투과시켜서 얇게 봤잖아요. 시료를 얇게 섹션했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단점으로 뭐 굳이 꼽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료를 얇게 잘라야 하니까 시료를 얇게 잘라야 한다. 얇게 잘라야 되니까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광학현미경에서 봤을 때도 막 이렇게 줄기라든지 이런 세포 하나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도 칼로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단점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내부 구조를 관찰하긴 하는데 평면적인 상만 관찰할 수 있어요. 평면적인 상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얇게 잘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누가 나왔냐? 주사 전자현미경이에요. 여러분, 주사가 뭘까? 주사는 스캐닝입니다.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약자예요. 셈. 주사 전자현미경. 얘는 얇게 자르지 않은 시료 표면에다가 얇은 금방울을 코팅을 해요. 그리고 전자선을 쏘아 반사되는 전자선에 의해서 입체적인 상이 나와요. 입체 3D 3차원입니다. 3차원. 그래서 입체 형상을 관찰하는데 세포나 어떤 세포 소기관의 입체 구조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사전자 현미경 쌤은 대표적으로 뭐다? 하나만 기억하면 입체 영상이다. 외부 형태를 관찰하는데 3D. 그래서 3D. 자, 입체 구조. 웃으라고 좀 웃기게 발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사전자 현미경은 입체 영상, 그 다음 전자 현미경 중에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시료를 굉장히 얇게 자르고 내부의 구조를 관찰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 수는 없고요. 알 필요는 없고 뭐 알려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대학 과정에서도 사실 거의 없어요. 대학 과정에서도 이런 기기들은 보통 연구실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자 하면 볼 수 있어요. 템하고 쌤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과학관 이런 데 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되는데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다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직접 사용해보면 훨씬 좋겠지만 덩어리 엄청 크죠?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광학현미경 사이즈가 아니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모니터,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투과전자, 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표면이 좀 이렇게 평면적인 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주사 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입체적이다. 그래서 템은 뭔가 평면적이야. 그리고 쌤은 굉장히 선생님이 아니고요. 쌤은 좀 입체적이죠.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 쌤은 입체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광학 현미경은 아까 세 가지 위상차 그리고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이렇게 구분했죠. 전자현미경은 투과, 템과 쌤이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원 정도는 당연히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해상력은 당연히 전자현미경이 훨씬 좋죠.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고배율로 관찰된다. 그런데 이제 입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투과 전자현미 템이 훨씬 좋습니다. 해상력이. 그러니까 여기는 해상력이 왜 길이로 표시되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표시도 할 수 없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고화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정도의 특징만 비교해라. 광학현미경은 살아있어요. live.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고 시료의 색깔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염색도 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과전자, 템 같은 경우는 단면 구조를 관찰하는데 용이하고 굉장히 해상력이 좋다. 그 다음 쌤 같은 경우는 입체 구조를 관찰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그 세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단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 템으로 세포 소기관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돼요. 막 달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현미경이 바로 세포 연구 방법 첫 번째였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 41페이지를 보시면 그 현미경을 분석하는 실험해보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이 작년까지, 즉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이 세포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훨씬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축소됐어요. 실제로 EBS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원리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과정에 따라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한 칸의 길이를 측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저반 마이크로와 그 대물 마이크로 미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자처럼 길이를 재는 그러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관찰할 때 이 길이를 어떤 세포라든지 혹은 어떤 생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자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세분화된, 그래서 단위가 사실 어디까지 간다? 마이크로미터까지. 그럼 여러분 마이크로미터는 당연히 길이를 아셔야 되죠. 1mm는 몇 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럼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몇 승이다? 마이너스 6승 미터죠. 그럼 더 가서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죠. 그래서 요 정도 길이는 우리가 또 생명과학 2를 또 선택을 한 지식인이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가 여기 나옵니다. 마이크로 엄청나게 작은 그런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점화 렌즈에 끼웁니다.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물대 위, 재물대는 이제 시료를 놓는 곳이죠. 재물대 위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놔요. 그다음에 현미경 배율을 100배로 한 후 눈금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이제 조절을 합니다. 나사를. 그다음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랑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이 평행되도록 맞춰줘요.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뒤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겹치는 두 곳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칸을 세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밑에 그림 나와 있어요. 교과서 41페이지 보세요. 자, 이런 식입니다. 요게 이제 요 위에가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이고, 아래가 대물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현미경 배율이 뭔지 알아야 돼. 현미경 배율이 200배 1대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200배 1대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측정해라. 자, 그럼 그림에서 겹쳐진 부분 사이에 눈금의 칸을 세워요. 그냥.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 한 칸의 길이는 줍니다. 문제에서도 줘요.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한 칸의 눈금은 10마이크로미터예요. 10마이크로미터. 그럼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한 칸의 길이를 재야지 우리가 나중에 시료를 넣고 어떤 뭐 세포 소기관이든 아니면 뭐 어떤 생물이든 길이를 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수를 잽니다. 그럼 여기 몇 칸이에요? 총 20칸이죠. 20칸. 그럼 20 칸수. 그럼 저반 마이크로 보니까 여기 10, 20, 30, 40이네요. 그쵸? 40칸. 40칸.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칸수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칸수에 곱하기 10마이크로미터를 하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칸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그렇죠. 5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공식이 아닙니다. 잘 보고 문제에 따라서 이 칸수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보통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줍니다. 요것만 칸수만 체크하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한 칸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200배일 때 이런 거야. 200배일 때. 그럼 200배일 때 5마이크로미터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결과 및 정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과정에 따라 적양파 세포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적양파, 여러분 양파니까 당연히 식물세포니까 보통 이제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세포 모양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적양파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염색을 또 따로 하면 힘드니까 적양파를 하면 눈에 되게 확 띄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덮기율을 덮고요. 그 다음에 커버글라스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적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하고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이용해서 세포의 길이를 측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시료를 놓기 전에 측정을 한 거죠. 마이크로미터랑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하고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겹쳐놓고 현미경이 200배율일 때 아까 뭐를 측정했죠? 저반 마이크로미터 하나의 눈금, 한 칸의 눈금이 얼마였다? 5마이크로미터였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관찰하기 직전에 체크한 거죠.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을. 근데 문제 보세요. 현미경의 배율이 100배일 때 그럼 100배일 때 저반 마이크로 눈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200배일 때 5마이크로미터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배에서 100배로 배율을 낮춘 거죠. 낮췄다는 거는 더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배율이 높을수록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0배에서 100배로 줄였기 때문에 2분의 1 감소되는 것만큼 커진 거예요. 커진 거. 그러니까 저반 마이크로는 얼마? 2배. 상이 더 커진 거니까.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다. 100배일 때는 저반 마이크로 눈금이 한 칸의 눈금이 10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관찰했다 칩시다. 이 관찰한 적양파의 세포의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칸을 셌어요. 칸을 셌더니 이 칸이 선생님이 예시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20칸이었어요. 20칸. 그러면 당연히 이 세포의 길이는 얼마예요? 우리 아까 100배로 봤을 때니까 10마이크로미터가 한 칸이었단 말이에요. 한 칸이 10마이크로미터. 그럼 20칸, 만약 적양파세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칸을 세렸더니 20칸이다. 그러면 한 칸당 10마이크로미터니까 당연히 얼마다? 그렇죠. 10마이크로미터에 20눈금, 눈금 칸 하니까 당연히 얼마다? 200마이크로미터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이
양파세포의 길이는 200마이크로미터다. 물론 이게 20칸이 아니라 10칸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뭐 30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거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만약 그러면 이번에는 저배율로 낮춘 게 아니라 현미경 배율을 400배로 고배율로 높였어요. 우리 아까 100배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지금 문제에서 100배당 우리가 아까 저반 마이크로 한 눈금이 얼마였죠? 10마이크로미터였죠? 1번 문제에서. 그러면 400배로 증가시켰어요. 4배 증가한 거죠. 고배율로 증가했다는 거는 더 스페시픽하게 좁은 지역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범위가 좁아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10마이크로미터에서 얼마? 그쵸? 4분의 1 줄어든 칸수가 되겠죠. 자, 눈금 한 칸은 10마이크로에 4분의 1 감소한 거니까 결국은 얼마다 대략 계산하면 2.5 마이크로미터다 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400배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뭐 길이,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거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몇 칸이다 라고 한다면 한 칸당 2.5 마이크로미터니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그 시료나 재료에 따라서 어떤 생물 같은 경우는 고배율로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고배율로 했을 때 저배율로도 관찰되지만 고배율로 해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작은 애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율에 따라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한 칸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재료를 관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배일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계산할 수 있게 제시를 합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본 원리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세포의 연구 방법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기지개 펴시고 우리 현미경까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아직 2개 남았죠? 자, 세포의 연구 방법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포의 연구 방법 두 번째 세포 분획법입니다. 여러분 세포 분획법 되게 중요해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자, 세포 분획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포를 분리해요. 분획이잖아요. 그쵸? 세포를 분리하고 주요 세포 소기관과 다른 구조들을 서로 분리하는 기술을 세포 분획법이라고 해요. 이 세포 분획법을 이용할 때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합니다. 원심 분리기. 여러분 기본적으로 당연히 물리를 했으니까 원심력이 뭔지 알죠?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빨리 회전시켜서 쉽게 말하면 생물에 적용한다면 여기서 원심력이 세포 성분들이 시험관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빠르게 회전시켜서.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속도를 다 달리하죠. 다 달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세포 분획을 하느냐,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 43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교과서 43쪽. 자, 교과서 43쪽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간세포를 파쇄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간세포는 무슨 세포다?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얘는 동물세포입니다. 자, 이제는 동물과 식물세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동물세포를 깔았어요. 근데 사실 갈기 전에 그 조직, 이런 세포나 뭐든 등장액에 넣은 다음에 얼음으로 차갑게 해줍니다. 그리고 분쇄를 해요. 여러분, 얼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온도를 낮추는 거다. 결국에 뭐다? 계속 연쇄적으로 알아야 돼요. 효소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뭔가 반응하지 않도록 정지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효소로 세포막과 세포벽을 제거하기도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감싸져 있는 구조니까 이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을 분리해내려면 얘네들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왜? 당연히 차게 하니까 뭔가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 삼투압도 유지합니다. 등장액에 넣어서 3투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열에 의한 효소나 단백질의 변성을 막기 위해서 얼음을 넣어줘요. 시원하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파쇄를 합니다. 간세포를 이제 파쇄해요. 믹서기에 돌려서 막 파쇄를 해요. 세포 파쇄액을 가지고 이제 원심 분리기에다 이 파쇄액을 넣어요. 그리고 돌려줘요. 얼마만큼? 처음에만 1000G 정도. 1000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G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중력이야. 중력의 1000배에 달하는 힘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막 빠른 속도로 돌려줘서 실제로 이제 이 원심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빨리 돌려주면서 원심력이 생기는 거죠. 빨리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다 그 스텝마다 다 어때요?
다르죠. 속도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속도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빠르게 돌려주느냐. 그 다음에 시간도 다르게 해줘요. 시간도 이제 그래서 속도와 시간을 달리하면서 세포를 분리해내는 기술이에요. 세포 소기관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이제 바로 세포 분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한 1000주 정도 돌렸더니 첫 번째로 밑에 가라앉는 애들. 밑에 가라앉는 애들이 뭐냐면 핵 혹은 세포 찌꺼기들이 침전됩니다. 여러분 가라앉는 애들이니까 무거운 애들이고 위에 이제 떠있는 상층핵은 어떤 애들? 가벼운 애들. 그럼 첫 번째로 분리된 애가 누구예요? 첫 번째 핵입니다. 핵. 핵이 가장 먼저 분리가 됐어요. 그렇다는 건 핵이 가장 뭐하다? 무겁다. 그럼 여러분 왜 무거울 것 같아요?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뉴클레익 액시드. 뉴클레익 액시드.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핵산의 구성 원소는 또 뭐였죠? 우리 기억나죠? CHON P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P가 무겁습니다. 이 인이 무거워요. CHON. 그래서 핵이 가장 먼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분리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측행을 떠가지고 다시 원심 분리기를 돌려요. 그럼 또 밑에 깔아앉는 애들이 있겠죠? 자, 얘는 동물세포라고 했습니다. 자, 동물세포 그 다음으로 가라앉는 애들이 뭐냐?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이 침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상층핵을 분리해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렸어요. 그 밑에 가라앉는 애가 누구다? 세포막 혹은 소포체 이런 애들이 분리가 돼요. 그런 다음 다시 상층핵을 원심 분리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시간으로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분리되느냐? 바로 리보솜과 같은 애들이 분리가 됩니다. 자, 얘는 동물세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식물세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식물세포는 다르겠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요 미토콘드리아와 핵 사이에 누가 더 무겁냐면 엽록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가 핵 다음으로 분리가 되는. 자, 그래서 특징을 비교하자면 느린 속도에서는 크고 무거운 핵이 가장 먼저 가라앉고요.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작은 세포 소기관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갈수록 작은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적어놓아야 되는 것, 이거 적어놓으셔야 돼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그 세포 분리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순서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설명한 건 동물세포였죠. 세포 파쇄액, 그럼 핵,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소포체랑 또 아까 뭐였죠? 그렇죠. 세포막 이런 애들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 리보솜이 마지막으로 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리보솜, 글리스 이런 애들 쭉 분리가 되고 그 다음 세포벽을 제거를 해야 돼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세포벽을 제거했죠? 그러면 이제 세포 파쇄액에서 핵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특이하게 엽록체가 있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가 먼저 분리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그 다음에 세포막, 그 다음에 리보솜 이렇게 해서 핵미소리 무슨 소리? 핵미소리 세포막도 알아야 되지만 소세리 핵미소리. 근데 식물세포는 좀 달라. 좀 더 길어. 핵연미소리. 이렇게 기억해서 두 가지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포 분해법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번 세 번째 마지막이요. 다 왔어요. 세 번째는 자기방사법입니다. 그 자기가 아니죠.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방사법은 세포의 방사선 동위원소,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표지된 화합물을 넣고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방사선 동위원소가 뭐예요? 방사선 동위원소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얘는 원자핵이 엄청나게 불안정해. 여러분 불안정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불안정해서 뭐하냐면 붕괴가 돼요. 붕괴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붕괴되면서 뭐를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동위원소를 대표적으로 이제 그 탄소 14로 표지된 탄소 아니면은 뭐 S 황, 그 다음에 32로 표지된 인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또 광합성할 때 18로 표지된 산소 이런 애들 등등
뭐 이런 애들 등등이 이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보통 어떨 때 이용을 하냐? 그럼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포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포 연구할 때 어떻게 그럼 이거 그러니까 뭔가 얘는 표지를 하는 거야. 표지라고 하는 건 꼬리표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그야, 태그. 태그를 달았다라고 하는 건 추적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방사법은 당연히 뭐 하는 거? 추적하는 거니까 뭔가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나 과정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유용한 연구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 세포 분열이라든지 유전에 대해서도 연구할 때 자기방사법 많이 쓰고요. 세포 내 물질의 위치라든지 이동 이런 과정의 이런 이동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뒤에 우리 광합성 할 때도 나오겠고 세포소 기관의 단백질 할 때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이동, 수송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합성되는 곳은 어디고 수송은 어떻게 되는지 이동 경로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보통 자기방사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 표지를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35S 황 표지된 거 붙여놓고 아미노산 뭐 C, 14C로 표지된 아미노산은 이제 세포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제 막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하겠죠? 그럼 이런 합성하는 곳도 알 수가 있고 방사선을 추적하면 그 다음 이런 합성된 것들이 어느 세포소 기관을 이동하는지 그 경로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방사법을 이용한 세포 연구 방법이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분 광합성에서 탄소 포도당이 어떻게 그 포도당의 C가 어디로부터 유래됐느냐 또는 산소가 어디로부터 유래됐느냐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데 당연히 자기방사법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연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자기방사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세포 연구 방법으로 크게 현미경 그리고 세포 분해법 그리고 자기방사법 그렇죠. 이 세 가지 대답한 학생들은 good. 자, good girl. 오랜만에 듣죠?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뭐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세포 분해법 같은 경우는 또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43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지금 1분 줄 테니까 빠르게 풀어보세요. 1번과 2번 두 가지 문제. 자, 풀어보세요. 자, 정지하고 풀어도 되고요. 자, 다 풀었나요? 어렵지 않죠? 전자선을 이용해서 물체상을 확대하는 현미경은? 그렇죠. 전자현미경. Electron Microscope다. 전자현미경.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입체적인 구조, 3D를 볼 수 있다. 이거 뭐죠? 그쵸, 쌤. 선생님 생각하면 돼요, 쌤. 주사전자현미경. 미안해요. 너무 오버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 소기관을 크기나 밀도에 따라 침전시켜 분리하는 방법. 뭐였죠?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세포 분획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개념 정리 쫙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세포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요. 세 가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고 수업 후 바로 진행되는 퀴즈 풀어주세요. 진도 표시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들어봤던 세포소 기관의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소 기관의 구조와 기능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힘 딱 주시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